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의 원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레딧발 과열 우려 희석 주가 달러 올랐다. 어제 나스닥은 1.56%, S&P 500 지수는 1.39%, 다우존스 지수는 1.57%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와 게임스톱의 하락이다. 게임스톱 주가는 전일 30% 넘게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약 60% 추락했다. 영화관 체인 AMC 주가도 41% 폭락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전일 급등했던 은 가격도 이날 곧 10% 넘게 급락했다라는 거죠. 게임스톱발 주식 하락은 게임스톱이 주식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스톱발 주가 하락은요, 요약하자면 게임스톱에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가 개미들의 공격으로 주가가 올라가자 숏 스퀴즈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주가가 폭등하게 된 사건이죠. 게임스톱이 올라간 것은 개미들이 사서 올린 것도 있지만 대규모 헤지펀드가 대규모로 공매도를 친 물량이 숏 커버링에 나서면서 이 물량이 더해지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즉 개미들의 힘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숏스퀴즈는 자기네 이제 물량을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더 낮은 가격에 100달러짜리 주식이다 그러면은 뭐 자기는 한 50달러에 공매도를 쳐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50달러에 사게 되면 한 50달러 정도의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100달러짜리 주식을 만약에 50달러에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에서 이게 200달러, 300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2주일 후에 뭐 50달러에 사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200달러, 3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돈을 오히려 이제 메워야 되는 그런 것이 되면서 그게 이제 숏 커버링이죠. 예. 그러니까 숏을 쳐놓은 거를 50달러에 사면 이제 나이스한 상황이지만 헤지펀드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고 200달러, 300달러 이렇게 올라간 가격에 그 손실을 이제 메우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조단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스톱이 올라간 것은 개미들이 사서도 올라갔지만 이들이 공매도 쳐놓은 물량을 커버링하면서 다시 사면서 올라간 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의 공매도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헤지펀드들은 숏 물량을 청산을 했고요. 이제는 게임스톱에 개미들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더 많이 쳐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에 이제 주식 이제 숏을 친 것을 거의 청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주식을 올려도 공매도가 없으니 숏 스퀴즈로 인한 숏 커버링이 대규모 숏 커버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헤지펀드들 물량이 없으니까. 이러면 개미들 물량을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서야 개미들은 현타가 왔죠. 지금 이제 게임스톱을 산다면 실적도 없고 미래도 없는 비싼 주식을 자신이 더 비싸게 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 바보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개미들도 손절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전일 30% 그리고 어제도 60% 떨어지면서 대거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게임스톱발 물량이 해소되면서 그동안에 헤지펀드들이 숏 커버링에 나서면서 빅테크 종목들을 대거 손절을 했죠. 그러나 이런 이제 게임스톱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자 다시 빅테크 종목들이 올랐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에 구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따라서 이들의 기대감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분기 첫 매출 첫 1천억 달러 돌파, 알파벳은 23%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4분기 매출이 1,255억 6천만 달러, 135조 4,2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나면서 1천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고요.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4분기 매출이 56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3%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글과 아마존 모두 최대의 실적을 냈지만 선물은 구글이 약 7%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아마존은 약간의 상승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3분기 이후에 CEO직을 사퇴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게임스톱발 태풍은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부터 금융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달러 강세의 원인.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약 6천억 달러 부양책은 너무 적으며 기존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1조 9천억 달러는 너무 많고 그의 3분의 1인 6천억 달러만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1조 9천억 달러가 다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첫 부양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향후 공화당과의 공조가 쉽지 않아서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내는 것이 아닌 뭐 공화당 같은 이제 정당이 나서서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요즘 달러 인덱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좀 하락하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는 9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90 이하로 떨어져서 달러 약세가 한참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뭐 했지만 오히려 91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그동안 모든 통화의 약세였는데 이젠 엔화를 비롯한 모든 통화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화도 그동안 1100원대 아래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1120원대도 가끔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러다가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강세의 원인은 미국의 집단 면역이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소규모 국가면서 이제 선진국 이런 국가들을 빼고 가장 먼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이 2,600만 명에 이르고요. 올 7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기가 회복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은 금리는 못 올리겠지만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달러 발행량이 줄어들게 되니 달러는 강해집니다. 아니 이미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으니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때문에 테이퍼링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든다는 거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지면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달러가 생각보다 빨리 강세가 나타나면 신흥국 자산은 하락하고 미국 자산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앞으로 이제 10년 후까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이십니다. 원격 의료의 미래. 의료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국가에서 지역 책임으로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도 우리나라보다 빨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이 99%가 되는 사회가 되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른 이유는 전쟁이 빨리 끝났기 때문이죠. 일본 1945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1948년생부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한국은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19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이 되었죠. 따라서 고령화가 일본이 빠릅니다. 청년 실업은 2010년대 중반에 일본은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일본의 청년 세대는 이들의 일자리를 메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2010년대 중반에 겪은 청년 실업 위기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했을 때 한국은 2030년대 중반쯤에 청년 세대 취업이 잘 되는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고령화는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최고령 국가 세계 최고령 국가 일본은 수가,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개선해 환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일본의 가파른 고령화는 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의료비를 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을 늘렸습니다. 파산나게 생겼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노인 세대의 본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환자 본인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겠지만 정부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세대의 특징이 선거에 빠지지 않고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싸게 해주는 쪽에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필품 같은 경우는 안 먹으면 그만인데 뭐 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안 먹으면 죽죠.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료비를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환자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하면 되죠. 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원격 진료입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원격 진료도 2018년 4월부터 전격 도입됐다. 일본은 전국에서 한 해 1,000만 건 이상의 진료가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일본은 벌써 이제 뭐 지금 한 2021년이니까 3년 전서부터 거의 이제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원격 진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원격 진료뿐이 아니라 왕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왕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거동이 불편한 부모의 산분 진료를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서울로 KTX를 타고 동행해야 한다. 전 국민이 의료비 외에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서 원격 진료 왕진은 우리나라에서 유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원격 진료 왕진이 가능할까? 일본보다 20년 정도가 늦으니까 2040년 정도가 되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이때는 베이비붐 세대하고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생서부터 63년생이고 X세대, 그러니까 X세대는 1964년생서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생까지죠. 노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막대한 의료비를 나라에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971년생이 107만 명에 태어난 데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30만 명대 태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노인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의료비를 지출했다가는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의 신용등급이 정크등급인 BBB 플러스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본처럼 원격 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20년 후란 얘기예요. 원격 진료를 하면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떤 것이 나빠지냐?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것은 집에서 컴퓨터 혹은 이제 스마트폰 아니면 뭐 다른 기기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로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동네 병원에 가지만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굳이 동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은 클라우드 서버를 늘려서 전국적인 트래픽을 감당하고 의사 수를 늘리면 됩니다. 게다가 간단한 진단은 IBM의 왓슨 같은 인공지능이 진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의사가 나와서 원격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방을 원격으로 한다는 것은 약품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배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누워있는 노인이 병원에 못 가서 원격으로 진료받는데 약타러 약국을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사는 노인은 택시를 타고 20분쯤 나가야 약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만 배달을 허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시건 시골이건 원격 진료가 되는 순간 약품은 배달이 필수가 됩니다. 배달은 동네 약국에서 배달을 할까? 아니죠. 대형 제약 배달 업체와 제약회사가 도맡아 할 것입니다. 마치 쿠팡과 같은 전국적인 물리 체인을 두고 배달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화학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알약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약, 그러니까 주사제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의사와 동네 약사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물류 체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네 의사와 동네 약사는 폐업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빨라야 20년 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대생과 약대생에게는 20년 후가 아주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의학계에서 할 일은 다른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론은 원격 의료로 좋아지는 것은 대학병원, 대형 배달 제조 제약업,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기업 등등이 될 것이고요.
원격 의료로 나빠지는 것은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이 되죠. 그래서 의사와 약사들이 원격 진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무한 홀딩이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 전제,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으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달러 강세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